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이헌주 연구교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 이야기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제 몰랐던 거, 큰 울림을 또 던져줘가지고 반향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근데 관계 심리학이에요. 네. 이 또 책도 최근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제목이 왜 이렇게 길죠? 너와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 네. 관계 심리학에 묻다. 네. 힘들었던 이유. 네.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다 잘하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인간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하려는 사람들끼리 둘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가족도 이루고 또 사회도 이루고 공동체도 이뤘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싸우죠. 네, 그러한 근본 원인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같이 있는데도 싸우잖아요. 네. 그게 곧 이제 뭔가 관계에서 조금씩 비틀어졌을 때 네. 스파크가 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님, 왜 우리가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정말 좀 어둠이 좀 짙으신 분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그 안에 있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경우가 좀 훨씬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관계 심리학은 정상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죠. 나르시시스트는 그냥 답이 없고 피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들. 네. 관계 심리학을 굳이 배워야 하는 이유,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공교육 같은 거 배우고 할 때 되게 많은 과목 배우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착하게 행동해라, 겸손해라, 양보해라, 이 정도는 배웠는데 어디까지 착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이야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관계도 본질상 배우는 겁니다. 관계가 그냥 저절로 맺어지고 저절로 그냥 사람 사는 세상 굴러가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고요? 네, 배워야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근데 이게 대인관계가 많은 사람,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MBTI 막 E인 사람들은 당연히 만나는 사람도 많으니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대인관계가 좀 좁은 사람,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사실요, 인간관계가 넓고 아주 많고 그런 거하고 사실 상관없이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소수의 사람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을 때도 필요한 어떤 지혜들이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라고 하는 측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이해예요. 자기 이해? 네. 사실 우리가 자기를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알라. 네. 그러니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상을 살면서 자신을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보통 그런 시간들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점심 때 뭐 먹지? 그리고 오후에 회의는 몇 시였지? 아까 그때 핫딜 나온 거 참 쿠폰 이거 5시까지 어떤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약간 정보에 대한 거, 사실에 대한 질문들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지. 그렇죠. 오늘 축구 경기 몇 시였더라? 이런 것만 많지 실제로 나 자신에 대한 욕구나 열망이나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죠.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심지어 타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폭이 좁은 어떤 측면으로 살다 보면 상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좁은 그릇으로 다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상대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사람들에게 있을 때 되게 내가 뭔가 이분법적인 사고가 되게 강해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을 볼 때 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 편이야? 아니야? 내 편이 아니야? 내 편이 아니면 되게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보게 되는 이런 판단들이 좀 많을 수 있고 맞아요. 또 내가 뭔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나의 어떤 좀 중요한 키워드라면은 그걸 갖고 저 사람 게으르네?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을르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좀 게으른 거야? 이런 어떤 눈으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거는 상대를 조금 더 넓고 깊게 보게 하는데 좀 방해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과 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소위 교감할 수 있는 능력.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대화 법, 의사소통법 이런 거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실습도 해보시고. 네. 그거 되게 좋은 방향이긴 한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호작용하고 좀 가깝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몇 가지 의사소통법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런 부분을 내가 대화법을 써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터전 안에서 그 부분이 진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이해 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해 상호작용 이렇게 네. 나눠서 배워야 된다는 어떤 측면은 크게 세 가지인 거죠.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타인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또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요즘 우리가 핫하다고 말하는 정서지능, 감성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지능. 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영역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상호작용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뭐 대인관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부분 네. 이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네. 다들 좀 들으셔야겠네요. 거의 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사시는 분은 아니라면. 네, 사실 들으면 좀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이 책 내용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간은 불안감이 있기에 네. 불안함이 있기에 서로 뭉치려고 하는 거다. 네.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사실 이게요, 실존주의자들은 인간만이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가젤 같은 애들 이렇게 톰슨 가젤. 네, 그런 거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보면은 막 사자가 막 쫓아오잖아요. 네. 그럼 가젤이 막 도망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하고요. 예. 또는 공포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인간도 만약에 이렇게 사바나를 걷고 있는데 사자가 쫓아온다. 그럼 인간도 막 도망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느끼는 감정 역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근데요. 한 마리가 벌써 잡혀먹었어요. 우리 가젤이 잡혀먹었는데 사자가 이제 다 먹었으니까 자요. 네. 그럼 옆에서 가젤이 다 때로 뭉쳐 있잖아요. 네. 다 모여있으면 사자 몇 마리 정도는 해치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엄청나게 수가 많으니까. 예. 근데 사자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 위협이 실존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네. 앞으로 나중에 배부르니까. 그렇죠. 나중에 배고픈 건 나중에 일이고 네. 지금은 이제 실존하는 위협이 없으니까 그 옆에서 풀 뜯고 있습니다. 저기 배부른 사자가 옆에서 자고 있어도 네. 옆에서 풀을 뜯고 있죠. 있다. 풀 뜯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한 명이 잡혀먹었다. 만약에 우리가 원시로 돌아갔을 때 한 명이 잡혀먹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뭐 복수심 때문에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실존하지 않지만 언젠가 사자가 깨면 그리고 대신 배가 고파지면 우리 중에 한 명은 또 잡혀먹을 거야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그러한 토대 때문에 지금은 실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존할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려는 경향 미리미리.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을 조금 좀 쉽게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해해 보자면은 우울은 과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담고 있고요. 또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뭉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같이 함께 있어야. 그렇죠. 뭉치면 산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자로 아까 돌아가 본다면 사자도 아까 그 잡아먹었잖아요. 그러고서 사자는 어떻게 보면 자족하는 동물이에요. 그렇게 보면 네네. 탐욕스럽지 않거든요. 네네. 자기 먹었으면 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자다. 우리가 한번 그 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가재를 잡아먹었어도 저기 또 무리에 떨어져서 딱 잡아먹기 좋은 가젤이 하나 어슬렁거려요. 그럼 다른 사자가 걔를 잡아먹기 전에 빨리 가서 우리가 내가 잡아놔야 돼. 네, 쟁여놓거든요. 땅 속에다 묻어놓고. 사람이라면. 네,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안 되면 김치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안 되면 통장으로도 넣어놓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려는 경향성. 이것은 두려움을 넘어서 불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가지고 있는 불안의 거리들은 실제로 실존하지 않는 위협인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보면 사슴이라든지 뭐 가젤이라든지 뭐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실존하는 그런 공포가 있으면 되게 두려워하겠지만 그게 없으면 편안하게 그냥 뭐 현재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런 불안이라는 요소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 속에 우리는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안전 기지가 바로 인간관계라고 하는 장입니다. 왜 우리 원시인들 보면 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막 춤도 추고 예. 막 노래도 부르고 네네네. 불도 피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어떤 면에서 놀이이기도 하지만 뒤에서 은근히 숨어있는 하이에나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인간이 때로 뭉쳐 있었을 때 가장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인간이 개별적인 개별자로 보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른 포유동물들은 직립보행으로 막 다니지 않잖아요. 침팬지도 잠깐 일었을 뿐이지 네 발로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기 내장 같은 곳은 엄청나게 허약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피부도 얇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거의 약점을 보이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볼 땐 침팬지가 우리보다 뭐 그런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작은 거라. 근데 생각보다 악력이나 그런 거 보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런 요소들을 물리칠 수 있었나. 지금은 뭐 미사일도 있고 총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게 예전에는 뭐 동물들이 20마리 모이거나 30마리 모이면 우리는 100명 모이고 그리고 뭐 보통 동물들은 150마리가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보통 침팬지는 한 2, 30마리 다니는 거고 네. 보통 동물학자들도 100마리 이상이 모여있는 집단은 보기가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근데 인간은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 가보면 10,000명도 가고 네. 군사들도 막 10만 명이 가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적혀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적 경향은 상당히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쪽수로. 네. 그러니까 저기서 하이에나가 한 15마리 나타나더라도 인간은 여기서 100명, 200명이 있으니 네. 물리칠 수 있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불안이라는 기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했던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랑 이제 불안감은 네. 때려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사실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 없으면 사회생활 하기도 되게 힘들어지고요. 네. 불안감이 있으니까 또 사람은 또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사실요, 불안하면요, 사람을 되게 찾아요. 불안함이 사람을 찾는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기자님, 왜 우리 아주 어린 시절로 가보면 중학교 1학년 때나 네네네. 고등학교 1학년 때나 대학교 1학년 때 이럴 때 보면 예. 같은 동기들끼리 혹은 같은 동료들끼리 혹은 같은 친구들끼리 클래스메이트끼리 엄청 때로 뭉쳐 다니잖아요. 네. 왜? 1학년 때는 특히. 화장실도 같이 가고 막 뭣도 같이 하고 우리 다 같이 하자, 함께 하자. 막 때로 뭉쳐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저 3학년 형이 부를까 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네. 얼른 나와 좀 가까이 있는 공동체를 찾으려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연결성이 옅어질 때가 언제냐면 조금 내가 안정을 찾고 2학년, 3학년 올라가치면 적응하면 그쵸. 그 친구들하고만 같이 지내지 않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좀 놀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이러한 연합성, 집단의 공동체성은 훨씬 더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인사이드 아웃 혹시 2 보였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안이가 처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원은 없었는데. 네. 근데 아이 때는 사실 불안한 감정도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네. 커가면서 특히 사춘기 이후가 되면서 불안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우리네 모습이고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불안한 감정이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구나. 네. 근데 또 과하면 이게 좀 심각해지는구나.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방어기제라고 하는 우리 여러 대처 양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뭐 되게 유능해 보이려고 하고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사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근데 그러한 내면의 어떤 틈을 뚫고 내려가 보면 그 밑에는 공허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네, 공허함. 그리고 공허함을 꽉 차 있는 안개 같은 요소가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자님 왜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장애로 나타났을 때 강박장애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선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그렇죠. 딱 맞추려고. 근데 그 강박이 되게 딱딱한 행동이잖아요. 예. 근데 불안이라는 건 약간 실체가 없는 감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딱딱한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가장 좀 연한 불안을 숨기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하죠. 왜 거기 보면 라일리가 청소년 때 보면 친구들하고도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생활에 내가 적응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기존 친구들은 멀리하고 그 친구한테 얼른 가서 내가 막 가서 붙고 내가 뭔가 거기서 단절될지도 몰라 내가 거기서 떨어질지도 몰라 이러니까 뭔가 되게 이기적으로 가는 것 같고 더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쵸. 막 그런 행동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불안이라고 하는 토대를 그런 틈을 막으려는 시도일 수 있죠. 불안이라는 틈을 막으려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또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네. 야, 그러게 이게 사실 그 현대 사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강박장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시간 약속 틀렸을 때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왜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주변에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선 맞추고 네. 딱딱 이렇게 네. 열 맞춰서 딱 네. 이렇게 놔야 되고 막 이런 분들 네. 그것도 이제 불안감에서 오는 거고 과할 때 나오는 거고. 그렇죠. 기자님 혹시 예전에 콩쥐팥쥐라는 그 동화 들어보면 네. 왜 콩쥐가 어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항아리를 뭐 이렇게 채우라고 물을 뭐 채우나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두꺼비가 와서 그 항아리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 두꺼비가 막을 수 있으면 뭐 약간 헝겊이나 아니면 뭐 약간 그런 돌 같은 걸 어떻게 좀 잘 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두꺼비는 저게 뭔지인가 언제까지 저걸 막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좀 커서 이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어쩌면 두꺼비는 우리 상상으로 두꺼비가 선한 마음으로 그 동화에서는 그랬지만 현실에서는 네네. 그냥 구멍만 있으면 메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멍만 있으면 메우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뚫려 있는 걸 못 보는. 그렇죠. 어질러져 있는 거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만 있으면 메우고 뭔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무조건 정렬을 시켜놔야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직장 안에서도 너무나 큰 완벽주의 너무나 좀 100%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다시 말해보면 불안이 높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능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나마 지금은 조금 덜한데 한창 때는 이제 완벽주의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일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성과도 잘 났고 좋기는 한데 네. 와 이게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0대 중반쯤에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살면 나 40대 초반에 죽을 것 같다. 아. 근데 기자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기자님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더 나은 내가 되려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성장 발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 부분 말고도 뭐가 있었을 것 같으냐면은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걱정거리가 그런 구멍을 메우려고 하는 토대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상사들 중에 직원들이 너무너무 그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불안이 좀 강한 사람이면 틈이 없이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측면들이 굉장히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전에 왜 게임 같은 거 하고 어렸을 때 보면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막고 뭣도 막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불을 다 틈을 막아놓고 이제 밖에 있는 애는 괴물이 돼서 손 들어오면 우리는 막 이불을 다 막아놓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불을 좀 다 막아놓는 그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틈타지 않게끔 진공성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사를 아주 완벽하게 해놓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또 불안감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또 너무 또 심해지면은 안 되는데. 네. 강박장애 있는 분들도 상담 많이 혹시 해보셨어요? 그럼요. 네, 무지무지 많죠. 어떻게 사실은 풀어내야 돼?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편안하게 지내시오 뭐 이런 이야기는 해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 강박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불안이라고 하는 토대가 있을 때는 처음에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전한 환경. 안전한 환경.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다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안이라는 게 내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네. 밖에 상당히 좀 편안한 환경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쉴 수 있는 그런 틈을 열어주는 것이 그 불안한 사람에게서는 1단계일 수 있어요. 환경 자체가 편안하고 환경 자체가 조금 릴렉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불안이 조금 감소됩니다. 그래서 왜 보면 요즘 마음 챙김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교감신경을 부교감신경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불안이 조금 감소됐을 때
그러니까 조금 불안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불안을 일으키는 사고라든지 또 불안 자체를 다룬 어떤 감정 이런 개입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교감신경이 이게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어떻게 다른 거죠? 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몸에는 우리가 명령해야 할 수 있는 게 있고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기자님 왜 심장한테 뛰어라 이럴 때 이렇게만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자면 바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심장 그냥 오토매틱하게 그냥 뛴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이거를 자율신경계라고 그래요. 네네네. 땀 나는 거, 네. 동공이 커지는 거, 이런 어떤 심장이 뛰는 거. 이걸 자율신경계라고 그러는데 네. 그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교감신경은 보통 불안할 때 그럴 때 굉장히 각성 방향으로 나타나고요.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완되는 환경이 되었을 때 네. 조금 구축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교감신경이 좀 발동된다는 거는 내가 되게 전투태세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고마 앞에 한 1시간 정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 빠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스트레스성에서 좀 긴장되는 요소거든요. 요거를 조금 빼주는 거, 부교감 신경을 우리가 갖는 거는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균형하지 못한 어떤 삶을 조금 새롭게 만들어주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교감 신경이 둘러싸여 있는데 막 날이 서 있죠. 네. 뭐만 해도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댓글 막 날카롭게 달고 막. 네네. 뭐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지금 흐름이 불멍, 뭐 캔들 보고, 뭐 부케 만들고, 좀 안전하게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쉬어보고, ASMR 듣고, 이러는 반응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교감신경들, 스트레스에 조금 녹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불멍을 찾는 이유가 있는 거였네요. 네. 그만큼 본인이 너무 날이 서 있다라는 네. 뜻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어떤 뭐 검사를 할 일이 좀 있었는데 이 교감 신경이 너무 세워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고 네. 옆에서 누가 툭 치면 빡 올라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많이 내려놓으라고 해서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나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또 너무 이완되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균형이 중요한 앞에 거죠. 막 사자랑 곰이 나타났는데 난 편하네 이러고 그냥 잡아먹히는 거고. 네. 그렇죠. 균형이 중요하다. 네. 균형이 중요하죠. 근데 그러려면 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자기를 먼저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렇죠. 안전한 환경을 먼저 바탕을 두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좀 다룰 수 있는 것. 여기 책에다가도 좀 적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좋은 책입니다. 네. 제목이 길어서 그렇지. 네. 너와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 관계 심리학에 묻다. 이건 직접 지으신 거예요? 제목은? 아, 네. 편집장님하고 같이 네. 예, 얘기해가지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한 환경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 사회에 이게 안전한 환경이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안 막 칼부림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막 공포에 떨기도 했었고 네.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르고 뭐 평생 직장도 없고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은 이게 또 언제 막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막 네.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환경적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 조금 이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완될 수 있는 환경. 네, 조금 따뜻한 곳에 목욕하는 거. 안마도 좀 하고, 좀 독서도 하고, 편안한 음악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이 지금 많이 잊혀져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연도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은 불균형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축할 수 있는, 너무 불균형된 것을 좀 균형으로 맞출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습관이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많이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불안하면. 그렇죠. 너무 이게 우리가 지금 교감신경이 발동돼 있으니까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한 30분 이상 뒤척여야 되고 막. 네. 그러다 보면 핸드폰이 떠오르단 말이에요. 그럼 휴대폰을 들어요. 최악이죠, 그럼 네. 이제. 그걸 좀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막 국제 정세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유튜브를 켜보면 막 이거 먹으면은 뭐 3년 내에 무슨 뭐 암 걸린다 막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나 방금 그거 탄 거 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인스타 같은 거나 SNS 들어가 보면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것 같은데 막 다 잘 나가고 어디 맨날 얘는 무슨 어디 맨날 놀러만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 들고 나만 빼고는 누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면은 어떻게 보면 자야 되는데 휴대폰을 놓으면은 또 우울감이 밀려오고 또 불안해지고 그래서 또 핸드폰 보고
불안하니까 핸드폰 보고 핸드폰 보니까 또 불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맴도는 부분들이 굉장히 숨겨져 있기도 하죠. 최악이네요. 그걸 끊어내야 되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편안한 환경으로 네.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참 이게 저희 집에도 이제 안마 의자가 있긴 합니다만 네. 저는 거의 이용을 안 하거든요. 네. 거기 앉아서 누워있는 그 15분이 아까워서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뭔가 정신을 뭔가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했다가는 번아웃 걸릴 수도 있어요. 번아웃. 네. 이게 크게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휴식 장소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기자님 그 등산 같은 거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하고 계룡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그 계룡산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 제가 아버지하고 좀 기초 체력도 좀 쌓고요.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제가 가방도 메고 이제 계룡산을 떠났어요. 근데요, 제가 만약에 그때 안 쉬고 막 그 계룡산을 올라갔으면은 아마 저는 벌써 너가웃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뭔가 희망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서 100m만 가면 쉬는 곳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많이 쉬기도 했고요. 사실 그 가방에다가 과자 같은 거 엄청 넣어가지고 거기서 뭐 먹으면서 쉬엄쉬엄 가면서 결국에는 제가 정상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막 옆에 사람한테도 여기 약수터를 가려면 얼마나 가야 돼? 맨날 이렇게 물어보고 가방 안에 막 얼음물 많은데도 이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고 어떻게 보면은 산책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서 나를 숨 돌릴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길을 재점검해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속력만 빨리 냈다면은 방향성을 곁들인 속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적절히 잘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네요. 그렇죠. 쉬어줘야죠. 마라톤인데 중간중간 쉬어도 되는 마라톤. 그렇죠. 저는 이걸 진짜 40 넘어서 알았습니다. 네. 40 넘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간중간에 쉬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하다가 진짜 체력이 완전 0이 될 때까지 가다가 그냥 퍼져버리는. 네. 왜 그렇게 살았나 몰라 진짜. 아우. 그 기자님 왜 그런 위인들의 자서전 같은 걸 보다 보면요. 약간 공통점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이라든지 아니면 니체라든지 괴테라든지 뭐 칸트라든지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취미 생활이 하나 있어요. 네. 뭔지 혹시 아세요? 놀라운 취미 생활? 네. 글쎄요. 산책이에요. 아. 산책이 많아요. 그 뛰어난 어떤 인물들 중에는. 그러니까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삶을 교감해서 부교감 신경으로 구축해 주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잠깐의 숨돌림이 나의 창발성 또 나의 숙고 능력 자체를 훨씬 더 조금 형성시킬 수 있는 그걸 발현시킬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숨도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도 깊이 할 수 있고. 네. 칸트였나요? 아, 저 또 헷갈리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산책하는 걸 보고 시간을 알 정도로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했었다고.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네. 아, 칸트 맞나요? 네,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쉬어주는 것, 편안한 환경으로 가는 것. 우리 사회가 너무 또 이제 불안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사실 기자님 제가 예전에 뭔가 바빠가지고 기차를 이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데 조급하니까 막 거의 막 계단을 2-3개씩 막 뛰어내려갔어요. 그때 제가 팔 안 꺾인 거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러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계단에서 구르면 큰일 나죠. 네.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뛰어갔는데 저기 앞에 지하철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 닫히기 전에 막 진짜 전속력을 달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세이브할 것 같거든요. 몸을 집어넣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얼른 싹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기차가 출발하니까 이거 상행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제대로 탔나? 그래서 제가 지금 하행선을 탔어야 되는데 사실 상행선을 타가지고 급행열차에서 심지어 오히려 더 돌아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상당수 이제 현대인들, 도시인들은 또 그렇게 각박하게 또 살고 있고 늦으면 안 되니까. 또 참 갑자기 신해철 씨의 그 도시인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네 이거. 네. 그 인간관계에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라는 글도 실어주셨더라고요. 네.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나요? 내가 피해자야 이렇게. 사실요, 기자님 이런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수용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천사들만 있다면. 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성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비현실적 생각이에요. 내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 이건 종교적인 것에서는 가능하겠죠. 네. 근데 아무리 배우자나 뭐 원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원가족의 네.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내가 굉장히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막 엄청 하는데 그분들은 왜 막 나는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데 그분들이 나 사랑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4살, 5살까지는 가능하죠. 그렇죠. 미운 짓 해도 그렇죠. 이쁘고. 네. 이걸 사회성이라고 말해요. 아, 사회성. 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자면 쉬운 예로 왜 우리가 피자 같은 거 시키잖아요. 네. 그럼 피자를 이렇게 하나 시키고 피자는 8조각이잖아요. 근데 애들 같은 이런 7명이 모여 있으면 피자다 하고 딱 갖다 주면 한 판이면은 이게 다야? 뭐 이런다면 이게 다야. 그러면 이게 뭐 그냥 얘가 먹든지 말든지 막 내가 2개씩 막 들고 먹고 애들은.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성인은 여기 다 지금 모였는데 우리가 7명이에요. 근데 피자 한 판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기자님 좀 드세요. 저도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먹는데 2개를 바로 그냥 딱 들고서 먹을 수 있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 강심장을. 아마 2개 들고 드시면 소문나죠. 소문나죠. 네, 이상한 사람이라고. 네. 심지어 1개씩 먹고요. 하나가 남잖아요. 눈치 봐야죠. 그렇죠. 8조각이니까 7명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드세요. 이렇게. 네. 네. 제가 아무리 배고파도요. 네. 이거 교수님 많이 배고프시죠? 드세요. 이러면 저는요. 별로 피자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 물려요. 전 괜찮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괜찮습니다. 드세요. 저 뭐 먹고 왔습니다. 드세요.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성. 어느 공동체, 심지어 상사라고 하더라도 다 자신의 어떤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간관계를 다 고려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관계는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있는가. 제가 하나의 그 사례가 있는데요. 네. 어떤 이제 제가 다문화살이었는데 그 며느리를 굉장히 뭐라고 했었던 시부모님이 좀 계세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거의 끝판왕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며느리한테 이제 막 다다다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레벨 10이라면 레벨 9 정도에 저는 해당된다고 봐요. 네. 진짜 레벨 10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네. 접시 닦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네. 그러면 달그락 소리 내면서.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작게 그냥 닦으시면 괜찮을 텐데 막 달그닥 막 그냥 거의 안 일어날 수 없게끔 되는 거죠. 넌 아직까지 저거 뭐하니? 뭐 이래서 안 일어나고 뭐하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어머님 이렇게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어머님 네. 뭐 하세요? 이렇게 먹으면은 다 그냥 골병 들어 죽는다. 그릇에 먼지가 이게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준이야.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고. 갑자기? 예, 많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새벽에? 어머님 제가 이거 제가 할게요. 이러면은 네. 얘야 넌 가서 자라. 내가 하면 되지 뭐. 늙은이가 하는 거지 뭐. 요즘 시대에는 며느리한테 뭐 시키는 거 아니라던데.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며느리가 가서 자시는 분은 또 안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불편하죠. 그렇죠. 여기 앞에서 이렇게 벌 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님 돕는다고 그러면 또 안 되고 자기가 잔다고 그럼 어머니 좀 하세요 많이 오히려 이렇게 하면 좀 편할 텐데 그러기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나한테 하라고 하든가. 네. 그렇죠. 네. 이게 가장 레벨 10인데 끝판왕. 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중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중 구속이요? 네.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울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이렇게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시어머니로부터 유일하게 조금 실수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네. 그 시어머니가 연속극을 보세요. 드라마. 그걸 이제 저녁 때 보시는데 그거 보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조금 이제 방에 가서 자기 시간도 보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안 찾고 자기 혼자 이제 보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그거 막 며느리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네. 애미야 나와보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드라마 할 시간에. 네네. 그래서 왜 나오라고 그러시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저 앞에 계시고 네. 이 뒤에 이제 소파가 있었는데 여기 좀 앉아가지고 드라마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나와요. 그 드라마에도. 근데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고 상황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되게 배려하고 겉으로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하시지만 상당히 속이 좀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네. 그런 드라마였어요. 예. 그래서 며느리가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어머니가 이거를 왜 나한테 와서 보라고 했을까.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지금 엄하게는 하고 계시지만 저 어머니처럼 저 시어머니처럼 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혹은 너무 희망회로 같은데. 네, 우리 어머니가 혹은 저걸 보면서 좀 뉘우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어머니가 드라마를 향해서 삿대질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고얀 시어머니가 다 있나? 네? 저렇게 고얀 시어머니가 다 있나? 이 맥락이 뭘 것 같으세요? 왜 나오라고 했을까요? 이중 구속이 삼중 구속 되나?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처럼 괜찮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 봐라. 저런 시어머니도 있다. 아우 힘들어. 이래가지고 나오라고 한 거죠. 아우 얘기만 들어도 힘들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자기가 훨씬 지금 레벨이 거의 끝판왕인지 전혀 모르시고 저런 시어머니 있으면 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봐라. 그래서 제가요 이런 맥락들을 전부 다 안 상태에서 며느리도 뵙고요. 또 그 시어머니도 뵀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요 저를 이렇게 뵙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면 막 펑펑 우시면서 내가 진짜 나는 며느리를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대요. 자기가 혼자 일을 다 한대요. 그래서 손이 다 이렇게 뭔가 자기는 지금 손이 다 부르텄고 뭐 새벽부터 설거지 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말이네요. 본인이 했으니까. 근데 사실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같이 해도 되는 거고 뭐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닌데 자기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엄청나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 한 7시, 8시에 그냥 며느리가 하게 시켜도 되는데 굳이 본인이 새벽 5시부터 설거지를 하시고 네. 이걸 다 내가 했어. 네. 힘들어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키는 분은 사실 커피라면 그분은 거의 TOP죠. 그러니까 끝판. 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약간 피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상에서 피해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있는 티끌을 거의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왜 그러니까 참 가정법원에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가는 거죠. 네. 왜 기자님 그런 거가 있잖아요. 왜 그 출퇴근 시간 같은 때 어떤 직원이 늦은 거예요. 그럼 왜 늦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 팀장님 제가 차가 막혀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럼 뭐 강변북로가 막히시는 거 모르세요? 아니 프로페셔널 아니세요? 아니 사람 내가 잘못 봤나?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늦은 거를 그 사람 탓으로 한 거죠. 그렇죠. 네. 늦은 건 네가 그거를 다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월요일 아침에 길 막히는 줄 알면 좀 일찍 나와야지. 뭐 네.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팀장님이 늦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늦고 있을 때 강변북로 계시는데 뭐라고 해야 돼? 늦고 있을 때 그 차를 보면서 다른 차들을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진짜 개념에서 저렇게 끼어드네. 저렇게. 오히려 그 차를 또 뭐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왜 그걸 미리미리 일찍 나왔을까 이런 자책을 하기보다는 저런 차들이 안 비켜줘서 늦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높죠. 그냥 남 탓하면서 사는 거죠 다. 네. 누구나 거의 그렇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직시할 수 있는 힘은 너무 많은 죄책감을 갖는 것도 좋지 않지만 또 너무 내로남불인 것도 좋지 않은 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를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면 그런 관계 속에서 불화가 좀 덜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또 어렵고. 그래서 최고의 관계 역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찰 능력입니다. 성찰 능력. 네. 너무 과하게 자기를 탓하지 않고 사태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힘.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그렇죠. 많지 않죠. 보시면.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관계적인 역량에 있어서는. 왜 우리 바둑 기사님들 보면은 끝나고 나면 복귀하시잖아요. 복귀하시죠. 그게 성찰 능력이랑 굉장히 연관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됐던 거지? 왜 이랬던 거지? 이런 거를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관계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나 자신도 성찰할 수 있어야 하고. 네. 여러분 혹시 그 성찰이 가능하신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요 대체적으로 성찰 능력이 상당히 있는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찰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도 공부를 또 하려고 하시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봐야 하는 분들은 안 보고 있어요. 안 보시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유독 그림자가 세고 굉장히 칼날이 많으시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상처내시는데 그걸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분들은 이런 영상을 거의 안 보십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네. 자기가 유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인정도 안 하고 네. 옆에서 얘기해줘도 안 듣고 네. 그분들은 이제 거의 상담사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그렇죠. 왜 상담을 받아야 돼? 뭐 이럴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 30대 때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심리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찰을 하면서 좀 40대부터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 40대 된 지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개과천선 저처럼.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기자님. 그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더 도약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찰할 때가 언제냐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일기를 안 쓰던 분들도요, 되게 힘든 일 많고 하면 막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역경과 어떤 실패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특히 중년기가 찾아오면서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를 도약시키기도 하죠. 저도 그래요, 기자님. 저도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성찰하면서 조금씩 좋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찰하십시오, 성찰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거의 어디 그냥 종교 같은 데서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사람들은 성찰을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별로 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역경이 닥치고 나서야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느끼고 나서야 그때 이제 되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융 같은 학자는 중년기가 정말 성격에서 꽃이라고 많이 봤어요. 칼 융. 네. 중년기요. 네, 중년기를 많이 주목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중년기가 약간 우리의 생산성에 있어서 우리의 직급에 있어서 재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거의 정점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네. 근데 이 중년기가 가장 상실에 많이 빠지는 시기라고 융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왜 보면 기자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까지 뛰어서 이렇게 돌아보면 생각보다 내가 별로 얻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공허함. 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그 회사에서 한번 그 유주택자 있는지 한번 손들어 보자고 했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한 어느 정도 손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주택자들도 한번 손들어 보자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또 손들더라고요. 예.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웬만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두 부류구나. 유주택자도요. 네. 거의 주택 하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이거나.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뭔가 막 달라질 것 같은데 그냥 직장 좀 좋은 데 가고 안 좋은 데 가고 물론 지역의 차이는 뭐 편차가 있겠지만은 그냥 뭐 집 하나 있고 혹은 없고 뭐 차 하나 있고 뭐 여기 직급 하나 명함에 이렇게 직급 하나 있고 뭐 한 달마다 들어오는 월급 정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크게 엄청난 일이 있거나 뭐 동화책에서 봤었던 막 어마어마한 모험을 떠나서 뭐 대단한 황금을 얻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죽어라고 뛰었는데 이게 다 뭐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야 일단 중학교 가서 얘기해. 중학교 때는 야 고등학교가 코앞이야. 고등학교 때는 야 너 입시 1년 남았다. 너 일단 대학교 가서 얘기해라. 대학교 간다고 해서 무슨 뭐 잔디밭에서 노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스펙 엄청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어떻게 가보다 보니까 물론 뭐 결혼은 필수는 아니니까 이제 많이 하시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다 뭐지? 난 죽으라고 했는데 나한테 남은 건 뭐지? 이러한 어떤 상실감 또 중년기 시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고요.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장 상실할 때가 많을 때가 그렇기도 하고요. 정점이 있다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자면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저도 최근에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 제가 간에 약간 지방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저 완전 깜짝 놀랐어요. 간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막 말씀하시는데 막 귀가 막 열리더라고요. 제가 항상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자부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조금씩 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신체적인 상실, 또 어떤 면에서는 관계의 상실,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상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찾아오는 시기, 이런 중년기 시기가 성찰의 시기라고 융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또 본인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네요. 중년에. 네. 뭔가 이제 중년이 되어서야 깨닫는 네. 이유이기도 하는 거고요. 우리 PD님 이런 거 잘 안 와닿죠?
20대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네. 아마 30대 초반까지도 모를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중년 아저씨 둘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이 책에서 네. 5가지 인간 유형 네. 그 관계 심리 측면에서 좀 네. 분류를 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이게 의사소통의 패턴으로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 뉴턴이 주식을 하다가 굉장히 폭락을 하신 적이 있대요. 뉴턴이 이제 좀 말아먹었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어떤 천체의 움직임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관계는 내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왜 그러시냐면은 마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거든요. 마음은 우리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파악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뭐 뇌과학 같은 게 많이 발전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뇌과학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동일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뇌과학의 어떤 우리가 공명장치를 통해서 뇌를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네. 도파민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와요. 네네. 그럼 도파민 수치가 어느 정도의 좀 수치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기록할 수 있죠. 근데 그 도파민 수치가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그때 그 사람이 경험했던 주관적 경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했다든지 내가 정말 가슴 떨리는 순간이 있었다든지 내가 정말 흥미로운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주관적 경험은 그 데이터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인 영역의 측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죠.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인사이드 아웃 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걔네가? 기쁨이 슬픔이 네. 버럭이. 좋은 거는 마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겨요? 네. 왜 기자님이 예를 들어서 유능한 형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뭔가 지금 범죄 현장이 있어가지고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인간은 범인 잡으러 가지 않거든요. 예. 어디 가냐면 사건의 현장을 가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흔적. 내가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려면 그 사건의 현장을 가서 피해자다라든지 혹은 뭐 절도 사건이면 뭐 뭔가 없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오히려 피해자의 뭐 가족 관계, 뭐 친구들 관계, 지인 관계, 뭐 형제 관계 이런 걸 막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조사하는 이유는 그런 토대를 우리가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범죄자의 흔적을 찾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의 패턴을 많이 쓰는지를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조금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그 사람 마음의 흔적이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약간 뭐 그런 거 습관적으로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죄송한데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반대로 완전히 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일종의 흔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패턴들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사실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치료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리시는 상당히 뛰어난 임상가가 계세요. 그분이 의사소통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 의사소통의 유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밭이 보이고 오히려 더 나은 의사소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과 변곡점이 생긴다고 봤어요. 그리고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습관적으로 계속 비위를 맞추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또 항상 이런 말투를 써요. 괜찮아요. 아무거나요. 뭐 저는 뭐 다 좋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항상 누군가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의 사람을 의사소통의 유형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회유형이라고 부릅니다. 회유형? 네, 회유형이요. 그 회유를 하는 게 아니라 회유를 당하는 그렇죠. 건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맞춰주는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회유형 인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회유형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점심 뭐 먹을래? 저는 다 괜찮습니다. 뭐 중국집 괜찮아? 예, 저도 좋아요.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때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양보해야 될 수도 있고 진짜가 있는데 그냥 약간 좀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희생을 해야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회유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은
아무거나요. 저 아무거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요, 먹고 싶은 게 딱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돌솥 비빔밥이 먹고 싶은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름이라 이게 돌솥 비빔밥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가장 먹고 싶은 걸 안 간다 하더라도 가장 가기 싫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를 들자면 나는 냉면은 지금 싫단 말이에요. 네. 냉면은 지금 너무 싫어. 나는 가기 싫어. 나 어제도 냉면 엄청 먹었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보니까 이게 아무거나 괜찮다고 하면서 가는데 이게 각을 보니까 냉면집 가는 각이에요. 네네. 그럼 속으로 딴 데 가라, 딴 데 가라, 딴 데 가라, 딴 데 가라. 막 이러면서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말은 못 하고요? 네, 말은 안 하고. 왜 이렇게 말을 못 할까요? 그 자신의 어떤 욕구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을 뭔가 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회유형들은 막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고 사람들 좋아하는 거 괜히 내가 막 못하게 할까 봐 불편하고 이래서.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죠. 왜 기자님께서 저한테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면 저녁 좀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만약에 여쭤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 뭔가 수수께끼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기자님은 뭘 드시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회유형은?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혹시 그러면 뭐 뼈해장국 같은 거 근데 기자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또 바꿔? 그러면 순대국밥 같은 거 근데 기자님이 이분은 왜 이렇게 내장 같은 것만 드시지? 이런 느낌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면 그럼 혹시 냉면 같은 거 근데 표정이 좀 괜찮아요. 그럼 거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와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과 욕구가 너무 중요하신 분들. 근데 이분은 약간 이 사회에서 조금 내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강박이 더 그럼 높은 걸까요? 그렇죠.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단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는 나랑 밥 먹으러 안 갈까 봐. 네. 왜 어린 시절 때 보면은 우리가 막 운동도 잘하고 막 똑똑하고 뭐 선생님한테도 맨날 칭찬받고 하면 막 친구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 나는 뭔가 안 돼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맞다리 같단 말이에요. 상태가. 그러면 친구들한테 이게 5명이 모였는데 나는 뭐 역할도 없는 것 같고 친구들은 별로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막 내가 갑자기 친구들 막 선물 주고 막 굉장히 착한 행동하고 친구들 비위 맞추고 이러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런 밝은 모습 이면에는 굉장히 깊은 슬픔이 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회유형의 가장 강력한 감정이 숨겨져 있는 슬픔입니다. 이야. 네. 다른 사람을 다 맞춰줘서 되게 밝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숨겨진 슬픔이 있고 네. 단절될까 두려워하고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주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 정확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말 안 하니까. 네. 은근히 사람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렇죠. 말을 해야 알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자신에 대한 주제지 타인에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타인에게 관심이 좀 있긴 한데 그런 분은 이걸 거예요. 타인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느끼지? 또 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진짜 가까운 가족은 뭐 좀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사회생활에서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진짜 가끔 그런 언니 오빠들이 나타납니다. 네. 괜찮아, 네 얘기해봐. 네. 너 좋아하는 거 있잖아, 얘기해봐. 이럴 때 이제. 네. 그럼 고마운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네. 이 회유형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좋을까요? 사실 회유형 분들은 뭔가 다른 사람을 많이 대접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우리가 왜 회사 다니고 할 때 그 직원 10명이라고 하면 일이 n분의 1씩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이 직장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 공동체를 가도 그분이 맨날 떠맡고 있고 심지어 원가정에 막 딸만 넷인데도 나 혼자서 또 더 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러한 도움을 받고 있는 어떤 우리들은 그분들의 고마움을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밥을 맨날 사시는데 그냥 뭐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또 제가 사겠지. 네. 일주일 전에 커피를 우리가 얻어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벌써 커피 한 10번 샀거든요. 근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착화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커피 사주시고 하시면 되게 고맙다가 그냥 의뢰 그냥 뭐 오시다가 그냥 사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유형들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좀 관계의 대처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숨은 노력이나 또 숨은 과정, 노력의 과정들을 조금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존중해주는 거. 이분들이 스스로에게 있어서 좀 수용하고 존중하려는 토대가 있으려면 다른 사람이 좀 따뜻하게 수용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토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회유형이신 분들은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 유형이 5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손해가 많은 유형이 회유형들이거든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많이 못 가져가시는 경우가 그쵸. 상당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주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뭐 잘못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먼저. 네. 항상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모두를 막 돌보시고 심지어 직업군 중에서도 그분들이 돌봄 직업군 같은 거 많이 선택하십니다. 물론 돌봄 직업군이 그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들 중에 돌봄 직업군을 유달리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자기도 힘들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려고. 돌봐요. 네. 뭐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이라든지 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심지어 저희 상담사들 중에서도 상당합니다. 자기 마음도 힘들면서 네, 네. 다른 사람 마음 상담해 주려고. 네, 네. 근데 그게 숨겨진 슬픔이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그렇게까지 했었던 이유가 돈이 많아서 그 일을 다 해준 게 아니라 또 시간이 많아서 그 험한 일을 다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혹시나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다 맞춰주려고 하는 이런 회유형 네. 인간이 있다면 그 숨은 노력의 과정 좀 인정해주고 찾아서 존중해주고 두루두루 네. 좋은 사회를 좀 만들어 가야죠. 제가 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어떤 중년 여성이셨는데요. 네. 그분이 그 이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막 굉장히 이렇게 맞춰주고 그 기대에 최선을 다해서 부응하시고 또 청소년기 올라가서는 막 자신의 어떤 동생들 막 또 돌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은 어린 시절에는 아동기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가장처럼 살아왔던 분이에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뭔가 문제가 되게 많았던 분이거든요. 그 남편 문제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는 거 막 다 뒤척거리하고 이러셨는데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자녀 둘 다 뭔가 좀 불안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그런 문제 행동이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다 잘못해서 그렇죠.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했다는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끝에 그랬어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공공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갑자기 뭔가 참고 있던 눈물이 화락하고 쏟아지더라고요. 아휴. 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완전 반대되는 유형이 있죠. 네. 비난형. 네. 비난형 인간. 네. 책을 보니까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사람. 네. 뭐만 해도 남 탓하고. 네. 그죠? 네가 잘못한 거냐. 내가 맞는데. 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네. 비난형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걸까? 이게 성격이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어린 시절 때 엄청나게 많이 비난을 겪었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 때 내가 정당성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내가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네네네. 비난형이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분노라는 감정이 비난형들이 많이 쓰는 건데 보세요.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어. 이게 화라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사람한테 되게 열받게 만들고 화가 막 나게 하는 이유는 나만 옳다고 했으면 이게 화가 안 났을 텐데 그나마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말이 화났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화났거든. 이 말은 내가 옳고 당신이 뭐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뭐 나는 화 안 나는 줄 알아? 나도 뭐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뭐 이러면서 싸우는 이유가 이 화라는 게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맞고 왜 상대는 자꾸 틀리다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 이 근저를 살펴보면 자기가 굉장히 틀렸고 자신의 정당성을 많이 조금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회유형들은 이런 일을 겪었어도 굉장히 사람에게 비애를 맞추고 눈치 보는 형식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비난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저항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물이 됐다가
젤리가 됐다가 얼음처럼 굳어져서 조금 이분법적인 사고로 자꾸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좀 분노하고 짜증하고 예민을 좀 보이는 그런 투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악의 경우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 보니까 비난형인 사람이 잘 만나게 되는 이성이 네. 또 회유형인 경우가 많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은 다 맞춰주려고 하고 네. 한 사람은 막 비난하고 네. 그 회유형이 너무 불쌍해지잖아요. 그게요, 사실 비난형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형으로 우리가 가보자면, 회유형은 어떤 사고가 있냐면, 나는 틀리고, 뭔가 저 사람은 맞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 되게 부당하게 해도요, 아, 뭔가 뜻이 있겠지. 저 사람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뭔가 나를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닐 거야. 무슨 왜 옛날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네네네네. 물 날르고 막 했었던 게 다 무슨 깊은 뜻이 있잖아요. 직권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것처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항상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래서 나는 틀리고 상대는 맞다라는 사고가 있고요. 비난형은 나는 맞고 네가 틀렸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는 플러스와 만나듯. 왼쪽이 있으려면 오른쪽이 있듯. 비난형하고 회유형은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천생연분처럼 결합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잘 살펴보면 메커니즘에서 관계 역학 속에서 예. 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주변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다 떠나죠. 막 짜증나서 다 떠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안 떠나고 거기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회유형. 그렇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러는데 맞아요. 저는 틀리고 당신이 옳아요. 이러고 계시니까 비난형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죠.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구나 막 이런 그래서 거죠, 보통 관계의 접근은 비난형이 먼저 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건 뭐 연구에서는 나오는 거지만은 제 내담자들 중에서도 회유형과 비난형이 부부를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상담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비난형이 회유형을 봤을 때는 답답해 보이고 네. 회유형이 비난형을 대할 때는 되게 힘들고 네. 뭔지 그럴 것 같아요. 애초에 회유형은 비난형을 왜 만났을까요? 회유형은요. 비난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할 줄 알고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혼하셨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근데 사실 비난형은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요? 감별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감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순수한 분노라기보다는 억울함, 울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강한 분노는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의 상처를 담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타인을 비난하고 이런 거예요. 이 그렇죠. 유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왔는데 이게 뭐야 지방골이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의 어떤 내면의 깊은 어떤 역사 속에서는 그 사람이 뭔가 좀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무시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상처를 받았고 내가 뭔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어떤 지독한 실패감 이런 부분들이 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본인이 어릴 적이나 과거에 그 상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상처가 덧나서 똑같은 걸로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막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정도, 강한 분노는 그만큼의 강한 상처를 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사람들 막 상담해 보면 네. 막 자기 옳다 막 하다가 막 갑자기 옛날 이야기 떠오르면 좀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극단은 만나는 법이라 이분들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약한 사람일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유리의 어떤 멘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또 숨기기 위해서 더 강한 척하고 막 이럴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예. 회유형과 비난형은 둘 중에 누가 가해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상처 입은 사람끼리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처들이 이렇게 막 좀 나오는 스타일만 다르게. 네, 네. 비난형은 회유형이 너무 자기를 의존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속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들도 상당하죠. 네. 그럼 이렇게 분노와 억울함으로 막 가득 찬 사람, 네. 계속 막 비난만 하는 사람은 네. 주변에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실 제 내담자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사례는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약간 이제 비본질적인 거는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는 걸 좀 가렸고 다 동의받고 말씀드리라는 점을 밝힙니다. 네, 그래서 네. 댓글을 쓰시는 분들 보면 네. 저희 이제 라디오 진행하면서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네. 진짜 뭘 해도 되게 지혜롭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네. 계속 지혜로운 멘트를 써주세요. 네, 네. 그리고 뭘 해도 비난 글만 올리는 사람은 네. 뭘 해도 막 다 불편한가 봐.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유튜브 채널에도. 맞아요. 뭐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 댓글로 이제 가보자면은 댓글에 보면은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말을 막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상호작용하시지 않는 분들인데 댓글에서는 막 그냥 무방비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엄청나게 상처가 좀 누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건 아니다. 그런 소수가 엄청나게 좀 득세하는 것 뿐이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비난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댓글을 그렇게 절대 다는 건 아닌데 네. 어떤 면에서는 속에 이렇게 화가 많으시고 너무 예민하게 가시고 또 이분들은 항상 직장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 어디 라인이야? 너 누구 라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라인 아니면 굉장히 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제가 이분들을 이제 만났을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타당화 같은 거, 자신의 정당성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아, 마련해 주라고요? 네,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인간관계는 상대가 옳다는 토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사람, 비난을 하는 사람한테 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래. 남편 사례로 한번 가보죠. 아, 딴 사람한테 화내는 거는 내가 뭐 참겠는데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당신 때문에 화났거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냐. 당신 때문에 화났거든? 이랬을 때 타당화의 말이 뭐냐면은 당신 화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 화났지. 나 화난 거 몰라서 그래?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서운할 수 있지. 당신 입장에서 그냥 서운할 수 있지. 서운할 만한 좀 더 일이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서너 번 얘기하면 어느 순간 음조도 낮아지고 화에서 화나는 이유로 넘어갑니다.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죠. 내 마음을 좀 이제 헤아려 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하면 사실 우리가 해야바람이라고 하는 우화에서 우리가 알듯이 따뜻한 환대가 그런 예민성을 내려놓게 하는, 자신의 옷깃을 벗어 던지게 하는 그런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당화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레벨이 되게 높으신 분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보통 공감은 화가 나지 않아요. 공감은 화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거 분석해 보니까 이런 투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화날 수 있어요. 네. 근데 공감이라는 거는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이러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막 이해하려고 자신의 주관성을 갖고 말한 거기 때문에 화가 보통 안 나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은 그런 소외감 같은 게 드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 이해한 거 맞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확 눈을 치켰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소외감이요? 내가 무슨 소외감이야. 나 잘 나간 사람인데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분노죠, 분노. 아니 교수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교수님이? 내가 무슨 소외야.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다 대고 네. 제가 왜 소외감인지를 한번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막 첫째, 둘째, 셋째 이러시면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이제 토론이 되는 이거 그냥 들어없죠. 네, 그 네, 사람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그분하고 이제 뭐 손절을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상담은 손절하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다시 할게요. 맞아요. 화시군요. 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죠. 화. 이제 알아듣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셨는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사실 뭐가 중요하겠어요. 화로 얘기하시면 그냥 화로 가시면 되고 만약에 그분이 소외감이 맞다고 그러시면 소외감으로 가면 되고 어떤 거로 가든 그 감정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화를 다루다 보면 소외감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요, 제가 계속 그렇게 그분에게 맞아요, 이거를 연속으로 하셨는데 그분이 사실 대인관계에서 여러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웃으면서 저 그분 웃는 거 거의 못 봤는데 네네.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무서웠겠다. 그거 아세요?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은 맥 빠져요. 그때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를 긍정해 주니까 이게 싸우려는 어떤 토대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분노를 표출하고 네. 억울함을 표출을 해야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인데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이 내 말이 맞다고 하고 네.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하니까 이거 뭐 싸우면 안 되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방어 기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옷깃을 이분이 벗어 던졌을 때 저는 그분의 새로운 면을 많이 봤고요. 정말 말도 잘 통하고요.
저는 오히려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건 중반부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방어 기제에 있어서 조금 되게 접촉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쉽게 인정을 해주자. 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부딪히려고 하면 안 되고 네. 흡수를 좀 해주라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타당의 말씀을 한번 몇 개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이겁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화날 수 있죠. 자, 보세요. 화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화나는 행동 자체가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또 화나는 행동 자체가 다 틀리다는 것도 아니에요. 화는 자동적인 감정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라는 감정 자체는 타당화해 주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원리일 수 있다. 왜 기자님 그런 뭐 토론회 같은 거 보면 네. 어떤 막 A 정치인과 B 정치인이 막 거의 막 그쵸. 싸우는 경우들 있잖아요. 거의 말로 막 전투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A 정치인이 B 정치인을 완전히 논리로 박살을 냈어요. 예. 그럼 B 정치인이 집에 돌아가시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분 말이 맞네. 이러면서 갈 리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막 거의 원한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겼어야 돼.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더 공고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진짜 못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멀리하고 손절할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한다면 그 사람을 긍정하는 토대에서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아, 방금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그 말씀도 맞네요. 근데 네. 제 생각은 좀 이런 것도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말고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아요. 화날 수 있죠. 네. 그리고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감할 수 있는 기법들은 되게 힘들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기초적이면서 써볼 만한 어떤 요소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기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만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이 한번 되어 봐주는 네. 의외로 우리 사회에는 마이크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사실 내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느낄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걸 이야기하려고 하지 뭐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 주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이게 또 이제 시간 낭비라고 하고 이런 비난형은 그냥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비난형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네. 그럴 때는 그냥 인정을 해주고 흡수를 해주고 들어주고. 제가 어떤 공기관을 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공무원 분이신데 너무 예.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악성에 좀 시달리셨나 봐요. 그래서 악성 민원인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만났는데 엄청 예민하게 막 굉장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야, 예. 저는 뭐 앉아와서 이제 돌 맞은 거죠. 네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분하고 싸웠으면 진짜 저는 행정 처리가 거의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공공의 입장에서 진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그쵸. 이렇게 그분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공공의 입장에서 진짜 그런 상황들을 계속 가져오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리니까 그분이 약간 막 다른 걸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를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일사천리로 좀 처리해 주셨던. 네, 밝게 웃으시기도 하시면서. 그러게요. 이것도 네. 잘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관계심리학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너와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 네. 관계심리학이 묻다. 세 번째 유형이 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네. 초이성형? 네. 그렇죠. 초이성형은 책을 보니까 네. 차갑고 네. 억압이 강한 사람. 네. 뭐 차도남, 차도녀라는 말도 있는데 되게 이제 쌀쌀 맞은 사람? 네. 뭐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하나가 감정이고요. 하나가 생각이에요. 감정과 생각. 네. 그렇게 나뉩니다. 네. 마음이 무지무지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넓게 우리가 잡으면 감정과 생각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보통 우리는 균형적으로 이걸 같이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초이성형은 감정은 엄청나게 억압되어 있고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소위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긴 한데 약간 인간미가 별로 안 보이는 경우들, 이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미가 떨어져 보이는 네. 진짜 차가운 사람들. 네. AI 같은. 네. 네. MBTI로 따지면 극T.
그렇죠. 약간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데 이제 T는 그 MBTI의 T는 약간 사고가 좀 우선시되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 네네네. 이 초이성형은 그걸 넘어서서 감정을 아예 억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 스텝 더 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MBTI T보다 더 나가 있는 사람들. 네. 왜 이렇게 감정이 없을까? 왜 이렇게 차가울까요? 약간 저는 약간 아직까지 좀 F에 가까워서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면 차가운 사람들은 뭐가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 능력 이분들도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이 책에다가도 그런 테스트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두기도 했지만은 이런 테스트는 사실 그런 성격 장애군을 감별하는 테스트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 네. 초이성형도 절대 뭐 공감 능력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억압된 사람들이죠. 소위 얼음인데 겉은 속에는 용광로 같은 게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좀 이분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겉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이는데 네. 그 속은 뭔가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용암이 나오면은 절대 안 된다는 어떤 생각들을 보통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음 속에 있는 용암. 그러니까 보통 초이성형들은요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되게 지적이고 되게 냉정하고. 네, 그리고 되게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보통 막 어린 시절 때 공부도 잘하고 막 어떤 분들은 막 학점도 되게 좋고 막 좋은 직장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막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다 잘하시는데 일은 엄청나게 잘하시는데 사람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공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안 쓰다 보니까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난형이 부모님이 비난형이면 되게 비난형인 부모님을 되게 싫어할 것 같잖아요. 막 자식들이 힘들죠. 네, 자식들이 엄청 비난하니까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더 싫어하는 분들이 보통 이 초이성형 분들입니다. 냉철한 아버지. 그러니까 차가운 아버지. 그렇죠. 비난형은 인간미라도 있는 거예요. 미운정, 화내니까. 네, 미운정이라도 있는 거예요. 미운정. 뭔가. 네. 근데 이게 초이성형은 약간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왜 기자님 인간이 내 본성이 약간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공청소기를 한 20년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진공청소기가 이제 조금 잘 작동도 안 되고 소리도 너무 세게 나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무선으로 막 나와가지고 새로 이번에 산 거예요. 근데 진공청소기를 우리가 버릴 때 아이고 진공청소기야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펑펑 우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죠. 버리잖아요, 우리가. 네. 아, 이거 버리면서 왜 이거 스티커를 5,000원이나 붙여야 돼? 이거 버리는데도 왜 붙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진공청소기는 나한테 해준 게 되게 많아요. 쓰레기를 거의 뭐 20년에서 몇백 킬로는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걔가. 근데도 우리가 그거를 버릴 때 전혀 고마움을 못 느끼는데 놀랍게도 내가 아끼는 곰인형 같은 애 냄새 난다고 엄마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리면 난리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걔는 막 침대에다가 놓고 우리가 진공청소기 껴안고 자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본질로 가보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해준 사람보다 그러니까 어떤 일적으로 어떤 재정적으로 이런 것보다 나와 교감한 사람 나와 눈과 눈을 마주치고 나와 교감한 사람에게 훨씬 더 정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초이성형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숨어있는 어떤 감정들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네. 그러니까 되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인데 외로움을 숨기고 있다. 네. 그럼 이 외로움을 또 들키지 않으려고 더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그걸 뭔가 얘기했다가는 내 세계가 다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그 연예인들도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일부러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네. 그런 차가운 사람 대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어렵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사실 뭐 제가 상담자여서 이제 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네. 그분들이 만약에 내 자녀다, 내 부모님이다, 내 배우자다, 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뭐 나하고 함께하는 어떤 동료다 그런 분이라면 따뜻함이 그분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함, 따뜻함으로. 네. 아주 온화함.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따뜻하게 다가갔다가 네. 너무 차가워서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있을 때는 유머러스한 그런 말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안전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분이 아주 이렇게 판단하고 해도요. 좀 그것에 대해서 나도 차가움으로 맞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뜨거움과 어떤 면에서 환대로 좀 응수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난형과 초이성형은요. 어떤 면에서는 좀 비난형이 좀 더 세고 직접적이라면 초이성형은 좀 간접적일 뿐이지 그 이면에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속감정들도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얼음 속에 분명히 용암이 있는데 네. 따뜻함과 네. 유머러스함으로 오히려 품어주면 네. 그 얼음이 녹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좀 이렇게 어떤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이제 계신데 둘 다 엄청나게 초이성형이신 거예요. 네.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게 차가우시니까 아들만 둘인데 아들들도 거의 안 가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성공하셨어 사회에서. 그분 둘 다 이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다 피해요. 근데 며느리가 되게 살가운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그래서 엄청 처음에는 판단하고 막 분석하고 뭐라고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되게 살갑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따뜻하게 구시는 거죠. 그랬는데 그분이 되게 며느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항상 일이 있으면 항상 찾고 뭔가를 나누려고 그러고 정말 이분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나 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같이 웃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네요. 자기한테 그렇게 또 살갑게 해주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었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억압된 사람 그리고 그 깊은 뭔가 감정이 있기는 있는 사람인데 그걸 살짝 녹여준 사람한테는 더 교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외로운데 왜 초이성형을 가지고 됐냐면은 이런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그 집단 안에 가면은 내가 뭔가 친밀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땐 내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안 가요. 그 두려워서 어떤 부분이 두려워서. 근데 어떤 게 이렇게 그분들이 만약에 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난 또 한 발자국 뒤로 가거든요.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요소도 굉장히 크지만 이분 역시도 내가 굉장히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운데 같이 있으면 괴롭다. 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다 차갑겠죠. 자기가 차갑게 구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와서요. 과장님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이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회사가 뭐 밥 먹는 장소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뭐 저래? 뭐야? 그럼 왜 저래? 다시는 말한 거예요. 왜 저래? 막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주 그 따뜻한 사람이어서 그거를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과장님 밥 못 드실까 봐 그랬죠. 식사 혼자 하실까 봐 그랬죠. 내 의도도 선한 의도임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거죠.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뜨거운 용암이 발현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나한테만. 그래서 그 사람 막 사회생활 술술 풀리고 이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반경이 그 사람을 토대로 조금씩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런 토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초이성형은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무지 많은데 다 일적인 사람들만 많아요. 개별 연락은 하기 싫어하고. 사적 연락은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그런 사람한테 잘 보이면 되게 뭔가 또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기회의 저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성공은 인간관계소입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가 바다에서 무슨 뭐 보물섬 찾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기회를 얻은 건 다 사람에게서 얻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구를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하고는 적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과 내가 호감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거, 진실성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굳이 적을 만들 필요도 없고 네. 두루두루 이제 잘 지내야 되는데 이것도 저 같은 경우도 그 차가운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취재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까워져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네.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인정을 해주고 하면은 가까워지더라고요. 네. 따뜻하게 먼저 다가가면. 네. 그러면 막 나한테만 특종 주고 막. 네. 필요할 땐 또 이것도 우리가 공부해서 써먹어야죠. 네.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산만형입니다. 요건 이제 네. 산만한 사람일 텐데 네. 웃고는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기차를 탔어요. 예. 근데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가 조금 있으면 선로가 끊겨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막 야 내가 이거 그래서 타지 말자고 그랬잖아. 왜 탔어? 사실 자기가 타자고 한 건데. 예, 자기가 타자고 그랬는데 막 갑자기 어떤 사람 붙들고 근데 자기가 타자고 한 게 아닌데도 또 그 사람은 미안해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회유형.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냥 막 즐거운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슨 선로가 그냥 계속 이어져 있는 것처럼 뭔가 회피하면서 막 그냥 즐거운 얘기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막 그냥 노래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즐거운 일이 가득해서 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약간 삐에로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인형탈을 썼다고 해서 웃고 있는 그런 인형탈을 썼다고 해서 그분이 진짜 웃고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웃는 게 아닌 사람일 수 있겠죠. 되게 뭔가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 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그러니까 뭔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사람들 막 웃겨주고 싶고 이 분위기를 해치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자님. 사실 회유형 분들은 예. 상당히 관계성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서지능이 아주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고 비난형들은 잘만 발현되면은 사실 자신의 주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고 초이성형은 엄청나게 지혜롭고 지적인 사람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산만형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 놀라운 지혜는 뭐냐면 엄청나게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산만형으로 숨어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네,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의실에서 최 과장님하고 박 과장님하고 막 싸워. 네. 근데 옆에 있던 이제 김 대리가 하하하하하 예, 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뭐 제가 말씀 나오신 김에 뭐 하나의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회유형은요, 내가 틀리고 당신은 맞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비난형은 내가 맞고 너는 틀리지 이겁니다. 근데 초이성형은 나와 너 모두가 틀려. 어떤 상황이 맞아. 룰이 있어. 규칙이 있어. 우리를 다 지배하는 어떤 규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정확해. 그러니까 비난형은 그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네. 근데 초이성형은 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좀 달라요. 그 상황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대지 마라.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시어머니 얘기를 돌아가 보면 비난형은 막 그 며느리한테 막 비난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초이성형은 애미야 너희 집에서 너 그렇게 가르치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좀 간접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산만형은 엄청나게 웃고 하시지만 좀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유머러스하고 막 이래서 되게 인간관계 잘 맺네. 되게 재밌겠다. 주변에 재밌는 친구들. 네.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어보면 사실 삐에로가 웃고 있는 게 아니듯 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 모두 불안이 높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상처가 좀 강하신 분들인데 그러한 너비와 깊이로 보자면 산만형이 가장 좀 클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히려 그 안에 더 큰 소외감, 네. 우울감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독한 불안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웃음이라고 하는 건 위장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진짜 삐에로네요. 네. 삐에로 자세히 보면 여기 눈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네.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좀 잘 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괜찮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게 그 회유형들은 그래도 이렇게 시나리오도 만들고 뭔가 알리바이도 만들고 저 사람은 뭘 원할까 이런 거라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산만형은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는 토대가 없이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고 막 웃음으로 넘기고 막 특히 막 조직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공동체에서 문제 일어나거나 하면은 막 갑자기 막 딴 얘기하고 막 화제를 돌리고 막 이러는 게 그 불안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긴장감, 불안 이런 거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 적막함과 네. 그 긴장감을 못 견뎌서 막 뭐 유머라도 하나 던지려고 하고 막 드립이라도 던지려고 하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꽁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뭐 예를 들자면 중국집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종업원이 오셔서 뭐 드시겠어요? 이러면 회유형은 자동으로 나가는 게 아무거나 괜찮은데 뭐 드시겠어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은데 네 시키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분은 항상 아무거나를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짜장면 좋으시죠? 그럼 그냥 네네 좋아요. 괜찮아요. 뭐 이러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회유형. 네. 비난형은 아니 여기는 왜 비빔냉면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비빔냉면이 있는데
아니 칼국수도 있고 중국 냉면을 우리 동네는 칼국수도 있고 우동도 있고 비빔냉면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은 초이성 형이 그러는 거죠. 옆에서 그 본인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동네에만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약간 네가 틀렸다는 걸 넌지시 얘기하는. 뭐라고요? 막 이렇게 이제 비난형이 싸우려고 이제 붙이시면 산만형들은 이제 어떻게 시키시냐면 그러면은 뭐 여기 탕후루는 있어요? 아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탕후루는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럼 뭐 비빔냉면 있어요? 그럼 뭐 초이성 형이 아까 없다고 하시잖아. 없다고. 그러면 전 짬짜면이요. 이렇게 가실 수 있는 상황을 무마하려고. 네, 약간 어떤 면에서는 자꾸 이렇게 다른 얘기를 돌리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각자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법도 참 다 다르네요. 네, 네. 아이고 산만형 근데 웃고는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대해줘야 됩니까? 뭐 그냥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사실은 아까 제가 지금 4가지 유형을 다 말했지만 산만형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안이 높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 상처가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웃는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회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그냥 따라가고 그냥 그 주제를 흩뿌리게 하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분들은 원숭이가 상처받았어요. 그런데요, 뭔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나가시거든요. 그러면은 맛있으면 바나나면 길죠. 막 이러면서 그냥 가면은 이게 대화가 그냥 쭉 딴 얘기를 우리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저래?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를 이렇게 멈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원숭이가 상처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처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서 사가고 뭐 이런 식의 주제가 딴 개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잠시만요. 원숭이가 아까 좀 상처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는 자꾸 정신없이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냥 휘말려 우리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정신없을 수 있어요. 우리 또 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 멈추고 그 사람하고는 조금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 관계의 깊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정신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걸 잠깐 멈추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깊은 경청이 필요한. 이쯤에서 생각나는 게 미국인가 유럽에서 만든 자살 예방 캠페인이었는데 두 친구가 계속해서 이제 축구장에 경기를 보러 오는 한 사람은 되게 좀 말이 없고 말수가 없고 근데 한 사람은 계속 막 옆에 친구 막 격려해주고 막 괜찮아 했는데 결국은 막 이렇게 산만하게 했던 사람이 먼저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랑은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딱 정확히 산만형인 사람일 수 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회유형보다도 오히려 산만형은 인간관계에서 좀 더 예민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좀 허무주의, 공허함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일 수 있죠. 때때로는 이만한 삐에로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을 탈을 좀 벗겨서 땀을 좀 닦아줄 필요가 있네요. 저는 어린 시절 때 슈퍼를 가면은 그 슈퍼 주인분이 막 과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크면 슈퍼 주인 해야지. 어릴 적에 다들 그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슈퍼 주인분에게 어떻게 하면 슈퍼 주인이 될 수 있냐고. 그렇죠. 문방구 아저씨. 모든 본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요리사가 모든 요리를 다 먹는 거 아니고 슈퍼 주인이 막 행복감에 젖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이제는. 그분들이 웃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고 웃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거를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일 이게 좋은 유형일지 모르겠는데 일치형이 나옵니다. 네. 속마음과 감정 표현이 일치하는 사람. 네. 그러면 속마음하고 감정 표현이 일치하는 사람 일단 좀 드물지 않나요? 사실요. 일치형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절대 아니고요. 사람과 주제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회유형을 쓰기도 하고 비난형을 쓰기도 하고 초이성형을 쓰기도 하고 또 산만형을 쓰기도 하고 일치형을 쓰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유형은 고정된 거 나는 그냥 산만형만 쓴다. 회유형만 쓴다 이게 아니라 다 복합적으로 있다.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중에 세기가 어디가 세냐 이 정도 수준이고 일치형도 다들 쓰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의 스펙트럼이 좀 짙은 걸 말하는 거죠. 일치형은 소위 겉감정과 속감정이 대략 일치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소위 투명한 사람. 그리고 사티어는 이 일치형이 바로 내 유형, 앞서 말했던 유형들은 자존감이 모두 낮은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 일치형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의사소통 모델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기자님, 우리가 보통 성격 검사 이런 거 하면은 자기를 좀 알아서 좋긴 한데 성격은 잘 안 바뀐다고 하니까 되게 좌절되기도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사티어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의사소통 유형은 성격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나 뜨거운 물로 가득하다면 차가운 물을 좀 부으면은 물이 조금 미지근한 물로 바뀌잖아요. 목욕하기 딱 좋은 온도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굉장히 어떤 자존감이 낮은 그런 의사소통 유형을 쓰고 있으면 지금부터 그냥 일체형의 의사소통 유형을 조금 내가 일상에서 많이 써보는 습관.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기도 하지만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일체형의 의사소통을 한 번, 두 번, 세 번 쓰다 보면 우리의 자아 존중감이 올라간다. 이거를 경험적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걸 수도 있지만 자존감이 또 높아야 겉과 속이 일치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말을 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또 그 말을 할 수 있고 좋다. 이렇게 조금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와이프가 약간 자존감이 되게 높더라고요. 네. 저도 늦게 깨달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오해를 했던 게 네. 날 떠보려고 저런 말을 하나 네. 싶었는데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겉과 속이 좀 다르게 표현과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있는 그대로도 받아들여야 되겠고 맞아요. 나부터 약간 속마음과 감정 표현이 일치되도록 노력을 또 해야 되겠고. 네. 야, 이거 좋다.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감해라, 착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사실 일치형은 그거하고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좋은 가치긴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자칫했다가는 회유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치형은 뭐냐면 내가 좋으면 좋다고 할 수 있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거절감도 들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왠지 이제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고 네. 그럴 필요가 좀 많잖아요. 네, 사회생활 네, 하다 보면. 네. 이게 그래서 속마음과 표현을 일치시킨다는 게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회유형을 많이 쓰다 보면 예. 내가 뭔가 처음에는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되게 잘할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이래서 내가 이나마 이거 버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해서 맞추다 보면 그 맞춰야 되는 상황은 더 반복될 수 있고 n분의 1이 아니라 10명이 해야 될 일을 내가 2명씩 했는데 뭐 3명씩, 4명씩 계속 들어올 수 있고 언제까지 참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자님,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 있죠. 예. 왜 직급 이렇게 올라가서 막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회유형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넌짓이 유연하게라도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좀 싫다라는 것을 넌짓이라도 표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 마음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거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은 인간관계는 마라톤이어서 이 사람이 싫다는 거는 나에 대해서 뭘 부정하고 거절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진짜 싫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시간의 너비 속에서 좀 형성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게 돼야겠지만 상대방을 내가 이야기 들었을 때도 그냥 직독직해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야만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없어질 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회유형이 막 무조건 맞춰주니까 친구가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은 되게 많은데 주변에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뷔페집 갔는데 먹을 음식이 없듯이 그분 옆에는 막 도움을 달라는 사람만 잔뜩 하지. 회유형 옆에는 이게 진정한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일치형을 한번 돌아가 보죠. 일치형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비난형도 같이 있어요. 네네. 왜 우리는 하나만 점유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일치형과 이런 어떤 면에서는 뭐 비난형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가 야, 너 그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너 다 싫어해. 너 말 실수한 거 알아? 야, 너 그렇게 하는 건지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말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네네. 이게 말투로 보면은 좀 비난형은 맞잖아요. 그쵸. 근데요, 이런 몇 가지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투만 이렇게 뭔가 멋지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요, 이 친구가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의도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은 세게 하는 거지만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속이 투명한 사람이니까 진정으로 나를 걱정해서 그 말을 하는 거구나 라는 그 의도를 알면 오히려 그 친구는 고맙죠. 오히려 오래 갈 수 있는 친구죠.
그러니까 일치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 소위 현재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기억들, 경험들을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일치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자님, 우리가 모르겠어요. 40대 이상 분들은 좀 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애니메이션 중에 옛날에 되게 감정을 억압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많았어요. 왜 이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쵸. 사실 외롭고 슬픈데 나는 안 운다. 이거 되게 병리적인 거거든요. 캔디. 그리고 뭐 약간 보면은 뭐죠? 산타클로스는 왜 우는 사람을 싫어할까요? 울면 안 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뭔가 감정을 억압하는 게 맞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건 집단주의 문화하고도 좀 연관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딱 생각드는 게 일본 사람들. 네.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하고 네.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계속 스미마셍 하루에 뭐 수십 번 하고 살고 막 네. 그렇잖아요. 네. 그게 집단주의랑 연결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주의가 굉장히 세면 한 명이 너무 독특하게 튀면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집단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튀거나 막 선생님한테 손 들고 질문하거나 이런 게 되게 어색한 시기인 게 항상 뭔가 손 들고 하면 야 얘는 또 쉬는 시간 다 돼가지고 저렇게 손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도 저 지금 쉬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한 5분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이거 갖다가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따로 가서 질문할 수 있고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연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주의 속에서 자신의 개별성을 많이 죽인 경우가 많고요. 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뭔가 내가 얘기 안 하면 안 된다는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도 했죠. 왜 기자님 그런 게 이전에 있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기자들에게 질문할 질문해보라고. 기회 줬는데. 네,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하시니까 여기 통역하시는 분도 계시다. 질문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때 안 하셔가지고 맞아요. 다른 나라가 막 질문하니까. 중국 기장가가. 그러니까 막 아니 한국 기자한테 내가 궁금하다. 그런데도 아무도 질문 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기자분들이 진짜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왜 질문을 안 하냐면은 그 뭔가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두려움 같은 거, 분위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치형은 자신의 어떤 연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넌지시라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들은 자신과 내가 따로 또 같이 이 사람하고 있으면 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경험하는 것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호흡 가운데서 보면은 되게 편안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근데 회유형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속이 안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중에 누구나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이 다 복합적으로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이 더 많이 나오는가 뭐 그때그때도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일치형이 조금 더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 조금 이제 많은 비중이 있으면은 저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을 하다가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건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내가 일치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괜히 내가 이제 우회적으로 이걸 표현을 하는 걸까 봐. 그 사람이 오해하지 말도록 이게 사실 훈련이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말을 한다면 처음에는 그분이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반복되면 사람의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치형일 때 오해도 많이 하지 않고 좋은데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일치형으로 대화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베베 꼬아서 이야기하게 되고. 네. 왜 그럴까요? 특히 부부관계일 때 특히 그럴까요? 맞아요. 그게 가까운 사람이면 오히려 일치형을 쓰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예. 뭔가 감정을 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아내가 남편이 너무 묵묵하고 막 그냥 거의 뭐 관계 욕구가 거의 없으신 것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자기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였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남편이 된장찌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피살 된장찌개 비법을 배워가지고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먹는데 남편이 이걸 탁 숟갈로 이렇게 드시더니 너무 맛있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네. 그게 0.1초 정도. 잠깐 있다가 갑자기 원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맛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뭐 된장찌개지 뭐 된장찌개가 뭐 된장찌개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한테 왜 그랬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남편분이 뭐라고 했다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그렇게 다 말하면 사람이 오만해진다고 했대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말하면 이거는 뭔가 괜히 분위기가 너무 뭐 닭살 돋을 것 같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 때. 그러니까 조금씩 해보면 도움이 좀 돼요. 내가 만약에 배우자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가 다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시간의 너비 속에서 그런 사랑은 어디 갔나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일만 하는 관계처럼 될 수 있잖아요. 둘이 뭔가 일적 관계, 동료다 우리는. 근데 이러면 부부관계가 정말 삐걱거릴 수 있거든요. 만나서 거의 뭐 둘이 밥 먹어도 애들 얘기, 애들 학원 얘기, 뭐 경제적인 얘기, 부동산 얘기 이런 얘기만 하면 되게 이게 뭔가 흩뿌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적인 얘기들, 조금 인간적인 얘기들, 둘에 대한 경험에 대한 얘기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얘기해보는 습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좋잖아요. 먹었는데 맛있었잖아요. 된장찌개가. 여보, 된장찌개 엄청 맛있다. 내가 다음번에는 나도 닭볶음탕 좀 해줄게.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 그러니까 내가 싫다는 거, 내가 어려운 얘기를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음식 뭐 고르러 가고 할 때 저는 그거 싫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얘기하기가 되게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는요 중국집하고 한식 같은 게 좀 땡기는데요. 약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라 이것도 꼭 좋은 건 아니고 내가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 먹는 거에 가서 맞추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하는 게 좀 어렵다면 좋은 것을 좀 넓혀보는 것도 괜찮다. 좋은 것부터 말하는 걸 연습하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 근데 그 표현하는 방법에서부터 어긋나 버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본심하고 다르게 너는 뭐 그래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연습하면 된다. 좋은 것부터.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이 예를 들어서 뭐 난 아내하고 뭐 유럽 여행 가기로 했는데 뭐 그게 못 가가지고 여행이 뭐 없어진 지 오래됐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시고 나중에 은퇴하면 나중에 뭐 유럽 일주를 아내와 같이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뒷동산이라도 가셔가지고 같이 김밥 먹으면서 아니, 우리나라에 좋은 데 많잖아요. 가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면서 여보 지금 바람이 참 선선하다 그치? 여보 여기 오니까 참 이렇게 향기도 좋고 싱그럽다.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못 왔을까? 지금부터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얘기해보는 연습? 이런 게 처음엔 진짜 어색한데요. 맞아요. 그 못 하시는 분들은 어우, 고기도 씹어 먹어보면 안다고 하다 보면 늡니다. 제가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못 하시는 특히 남성분들 중에 못 하시는 분들도요. 경험하다 보면 언제 저렇게까지 바뀌었지? 거의 심지어 어떤 분은 거의 배우처럼 하세요. 막 정열적인 막 타이타닉에 나오려면 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뺨칠 것 같은 막 그런 정열과 열정, 눈에 막 불이 날 것 같은 그런 것들 보이는 경우들도 상당합니다. 역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게 사실 심리학이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책을 읽고 이야기 듣고 한 번씩은 가벼운 것부터 연습해보고. 왜 그 기자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끼리나 이런 거 가족끼리 보면은요 꼭 일적인 관계, 비즈니스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용건 없으면 전화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용건 있을 때만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건을 뭔가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딱 하면 바로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사랑했던 때로 가보면 그냥 하잖아요. 보통 전화를. 용건이 있어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새벽에도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왜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했지. 근데 자기 안 자고 뭐해? 그러면 뭐 이제 자려고. 자. 그리고 자고 내일 만나. 그리고 안 끊어요 둘이. 그러다가 자. 사실 이게 전화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연애 초기. 굉장히 이게 사실은 힘든 행위인데 이거를 막 밤새도록 하고 계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로맨틱한 관계를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슴이 막 뛰고 심장이 뛰는 것만 로맨틱한 관계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관계,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윤활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 윤활유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유머, 어떤 할 일 없는 이야기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아까 돌아가서 왜 그랬는데 그냥 했지 이렇게 말하면요 그 묵묵한 사람이 웃음이 나와요. 그냥 했다는 거는 옛날 연애 초기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런 거 아니야. 이 양반이 뭐 사고 쳤나. 그렇죠. 근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한 스텝 더 뛰어나가는 연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굉장히 로맨틱한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그냥 했지.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디야? 이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신 마음속이야. 사실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네. 은유와 유머, 어떤 면에서는 둘 사이의 교감일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해지면 다 유치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면에서 많이 웃고 같이 좋아하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속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저는요, 본질상 관계는 양도 필요하지만 저는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과 깊이. 네. 사실 뭐 연애하실 때 한 번씩은 다들 표현해봤던 이야기인데 네.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는 또 네. 못하게 되는. 네. 근데 또 한 번쯤은 돌아가 보고 싶은. 네. 이게 관계 심리학이라고 해서 되게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진짜 꼭 필요한 거였네요. 네. 진짜 어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네. 누구나 알아둬야 할. 오늘에서 진짜 따끈따끈한 시간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너와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 관계 심리학에 묻다. 이현주 교수님과 제목이 긴 것 같아요. 줄임말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힘관. 이것도 어려운데. 네. 예. 너네관 이렇게 할까요? 너네관. 그래서 관계 네. 심리학에 묻다. 네. 이현주 연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